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어느 한 부대의 단독적인 작전 수행이 아닌 여러 부대의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작전으로 진행되어야 하죠. 따라서 어느 부대든 부대마다 각자의 역할이 주어집니다. 6.25 한국전쟁 때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그리고 그 안에서도 수많은 부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각 군의 관점에서 각 군의 시선에서 한국전쟁을 따라가보는 것도 새로운 접근법일 듯합니다. 이번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부대라고 할 수 있는 육군의 관점에서 6.25 전쟁을 바라보겠습니다. 영상에 앞서 6.25 전쟁 당시의 군편제는 지금의 군편제와는 다소 다르다는 점 알고 계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6.25 전쟁 개전 당시 기준 국군의 경우 육군은 약 9만 5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북한군 육군 17만 5천 명에 비해서는 수적으로 열세였죠. 더불어 육군의 주 무기인 장갑차와 탱크의 수를 비교해본다면 국군은 장갑차가 27대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 북한군은 59대의 장갑차를 그리고 북한군은 소련에서 지원을 받은 T-34 탱크 무려 242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육군은 탱크가 없었고요. 6.25 전쟁이 터진 게 1950년 해방되어 우리가 우리 국가의 주인이 되고 고작 5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즉 5년 사이에 대한민국 육군이 창설된 거죠. 이 1907년 대한제국군이 해산이 되고 처음으로 국군이라는 개념이 생긴 것인데 그렇다면 대한민국 육군은 어떻게 창설되었을까요? 해방 직후에는 미군정이 실시됐기에 대한민국 육군 창설은 미군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해방 직전 그리고 직후엔 이 국군이 되기 위한 사설 군사단체들이 수도 없이 난립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이것들을 다 통합할 예정으로 1945년 12월 군사영어학교를 설립해 이곳을 나온 자만이 장교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46년 1월 조선 국방경비대를 창설한 것이 오늘날 국군의 모태입니다. 계급 명칭은 과거 대한제국군 명칭을 그대로 따라왔으나 곧 오늘날의 계급 명칭으로 바꾸었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국군의 모태를 창설한 것은 맞았지만 인력의 문제와 장비의 문제가 많아서 조선 국방경비대의 보병사단은 이 포병 병력과 무기가 지나치게 작아서 거의 소총부대나 다름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조직력의 문제였습니다. 미군정 시기 미군의 주도로 창설한 조선 국방경비대에 김구의 임시정부 산하군인 한국광복군이 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매우 미미했고 그보다 더 큰 문제였던 건 광복군 병력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관동군, 만주군 소속의 병사들도 합류했습니다. 만주군은 일본의 괴뢰국이었던 만주국의 군대였으며 관동군은 중일전쟁 때 일본이 만주에 주둔시켰던 일본군 부대였습니다. 이 안에 한국인 병사들과 더불어 일본에서 군사학교를 나와 장교로 부임했던 한국인들도 있었습니다. 즉 해방이 되니까 광복군 병사들은 한때 독립군을 토벌하던 쪽의 병사 및 장교들과 같은 군에 소속되게 된 겁니다. 미군정 때도 아무래도 36년간 나라를 빼앗겨 행정력과 전문성은 독립군 출신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제 시기 일제에 부역한 한국인들을 처벌하지 않고 그대로 행정인력으로 두었습니다. 군도 마찬가지였고 일본군, 관동군, 만주군에서 임관하고 싸우던 한국인 장교들을 그대로 흡수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병사들 사이에서 광복군 출신이냐 관동군 출신이냐를 두고 갈등이 심했습니다. 또 그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일제 시기 중국 공산당의 군대 중 하나인 팔로군 출신들 또 남로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사상적으로도 갈등이 대단히 심했죠. 1948년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는 조선 국방경비대는 국군이 되었고 육해 공군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군사영어학교도 육군사관학교로 개판하였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시점 육군은 총 8개의 보병사단과 1개의 수도사단이 있었습니다. 수도사단은 수도경비사령부가 발전한 것이었고 현재는 수도방위사령부가 별도로 생겨서 수도사단의 이름은 수도기계화 보병사단이고 맹호부대라는 이름이 더 잘 알려져 있죠. 8개의 보병사단 가운데 제1사단은 개성을, 제2사단은 대전을, 제3사단은 부산을, 제5사단은 광주를, 제6사단은 춘천과 원주를, 제7사단은 동두천을, 제8사단은 강릉과 주문진을, 제9사단은 서울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왜 개성을 지키고 있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이때는 휴전선이 아닌 38선이 그어져 있을 때라 개성은 한국 영토였습니다. 그리고 왜 4사단은 없지 의아해하셨을 텐데 이 여수 순천 사건 때 반란을 일으킨 부대가 4여단과 14연대여서 4라는 숫자를 쓰지 않았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4에서 5만 정도의 북한군 선봉대가 90대가 넘는 전차로 38선을 넘어 기습했습니다. 가장 서쪽 전선, 개성과 파주, 문산 쪽에서는 제1사단이 4일 정도 임진강 방어를 치르지만 수적으로 지나치게 열세였고 사단장이었던 백선엽 대령은 시흥에서 집결하라는 지시와 함께 철수를 명령합니다. 가운데 중부전선에서는 의정부 동두천에서 제7사단이 항전하고 나름 회심의 반격도 해보지만 북한군의 소련제 T-34 전차에 박혀 의정부와 동두천을 상실합니다. 강원도 쪽 동부전선에서는 춘천 원주에서 제6사단이 5에서 6일을 버티는데 성공합니다. 본뒤 북한군의 작전은 강원도 쪽 동부전선의 병력이 빠르게 진군하여
크게 돌아 서부 중부 전선에서 후퇴하는 국군의 테러를 막아 포위할 예정이었는데 춘천 전투에서 제6사단의 활약으로 북한군의 초기 작전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제6사단은 홍천으로 충주로 후퇴하지만 30일까지 버틴 춘천 전투에서 국군 사상자 400명인 반면 북한군 2000명을 냈다고 합니다. 가장 동쪽 전선인 강릉에서도 제8사단이 북한군의 진군을 저지시키면서 정연하게 후퇴하였습니다.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서울에서는 한강 방어전이 전개됐지만 끝끝내 서울은 함락되었죠. 서울 함락과 더불어 육군에 대한 새로운 편제가 이루어졌는데요. 제1사단, 제2사단, 수도사단을 제1군단으로 묶고 강원도 담당인 제6사단과 제8사단을 제2군단으로 묶어 전투를 수행하기로 합니다. 7월 4일 수원이 함락되었고 7월 21일 대전이 함락되었습니다. 8월부터는 낙동강을 최종 방어선으로 삼고 전 병력이 낙동강 방어전에 투입됐습니다. 낙동강 방어에 대한 병력 증원을 위해 국군은 제11사단을 신설했으며 피해가 큰 사단들도 다시 재편합니다. 그러던 중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며 본격적으로 반격이 시작되었죠.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였고 9월 29일에 광주를 탈환하며 전라도를 수복했고 그대로 북상해 9월 30일 충청도 천안까지 진출합니다. 한편 동해안 쪽에서도 제3사단의 맹활약으로 9월 22일 포항 탈환, 9월 27일 울진 탈환, 9월 30일 강릉을 탈환했죠. 그리고 10월 1일엔 한국군 최초로 제3사단이 38선을 넘었죠. 제3사단의 진격은 멈출 줄 몰라서 양양, 고성을 거쳐 10일 원산까지 점령했습니다. 서부전선에서는 제1사단이 활약을 했습니다. 10월 7일 38선을 넘어 12일 황해도 해주를 점령, 19일 북한의 수도였던 평양까지 점령했죠. 한편 10월에는 제9사단과 제11사단을 제3군단으로 엮어 아직 한반도 남부에 남아있는 게릴라 빨치산대를 토벌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북진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10월 26일 제6사단이 초산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초산만 완전 점령하면 전쟁은 사실상 끝이 나는 것인데 이때 중공군이 들이닥칩니다. 중공군의 인해 전술로 국군 및 유엔군 전군이 계속 밑으로 밀립니다. 서부전선에서는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청천강 전투에서 국군이 치열하게 버텨내려 했지만 중공군에게 밀려 청천강을 빼앗기죠. 동해안에서 무쌍을 찍던 백골부대 제3사단은 수도사단과 함께 더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동부전선 쪽에는 중원군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동부전선에 있던 미 해병대 사단 하나가 청천강 전투에 지원하겠다면서 개마고원을 가로지르다가 중공군이 장진호라는 호수에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중공군도 마찬가지였지만 유엔군 포함 11월 개마고원의 매서운 추위 동장군으로 너무 큰 피해를 입은 바람에 유엔군 사령부는 동부전선에 있는 전 유엔군과 국군, 흥남으로 후퇴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흥남에서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이 12월 15일부터 23일까지 일명 흥남 철수작전이라고 모든 물자와 무기를 다 버리고 그 대신 피난민들을 배에 실어 철수한 대규모 철수작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훗날 메르디스 빅토리오는 단일배로 가장 큰 규모의 구조작전을 수행했다는 기록으로 기네스에도 등재가 됩니다. 전세는 국군이 절대적으로 불리했고 결국 38선 밑으로 밀렸으며 1951년 1월 4일 서울이 다시 함락되었습니다. 1952년 2월 제2차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3월 14일 국군 1사단이 서울을 재탈환했습니다. 국군 6사단은 춘천을, 국군 5사단은 인제를 탈환했죠. 그러고는 한반도 중부지방에서 전선이 고착화되었습니다. 다시 반격에 나섰지만 아직 중공군의 공세가 강력했고 서울을 넘어 북진 통일을 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강경파였던 메가더도 유엔군 사령관에서 해임됐거든요. 1951년 5월 강원도 인제 현리전투에서 국군 제3군단이 와해될 정도로 크게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수도사단이 대관령 사수전에 성공했고 제6사단이 일명 용문산 전투 혹은 8.55 전투라고 이 중공군과 북한군을 경기도 양평 용문산에서 강원도 화천에 8.55까지 몰아냅니다. 아군 측비에는 100여 명의 전사자, 500여 명의 부상자, 실종자 32명, 반면 중공군은 2,000명이 넘는 포로와 17,0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습니다. 원래 8.55의 이름이 화천호였는데 제6사단의 승리 규모가 워낙 강대해서 이승만이 크게 기뻐해 오랑캐를 무너뜨린 곳이라는 뜻의 파로호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1951년 7월부터 휴전회담이 본격화됐습니다. 하지만 휴전 안건을 두고 시간이 아주 오래도록 지연됐고 그 사이에 어떻게든 서로 단 한 개의 고지라도 탈환한 상태로 휴전 협정을 맺고자 강원도 부근에서 매우 치열한 고지전이 전개됐습니다. 휴전 회담에서 가장 먼저 합의를 본 안건이 국경선은 기존의 38선이 아닌 현재의 군사분계선으로 삼는다 였거든요. 트루먼 대통령과 유엔군은 이른바 와이오밍 선이라고 연천 철원까지는 어떻게든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1951년 8월 피해 능선 전투, 9월에서 10월 단장의 능선 전투, 11월에서 12월 크리스마스 고지 전투, 1952년 7월 수도고지 전투, 10월 백마고지 전투, 1953년 7월 금성 전투 등
굵직굵직한 것만 꼽아서 이 정도이고 고지전에 벌어진 전투는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고지와 능선이 하도 폭격을 맞아 민둥산이 되었고 양측 다 시체로 진지를 구축할 정도였다죠. 특히 백마고지 전투는 열흘간 이 고지 하나의 주인 무려 24번이 바뀌었고 30만 발의 포탄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중공군은 마약을 투약하면서까지 덤벼들었다고 하고요. 백마고지 전투에서 활약한 제9사단은 백마부대라는 별칭을 얻었죠. 이 백마고지의 제9사단 외에도 제2사단, 제5사단, 제6사단, 제7사단 등이 치열한 고지전을 펼쳤습니다. 이분들 덕에 오늘날의 휴전선이 그어진 겁니다. 더불어 이승만은 개전 초기부터 육군사단을 20개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며 1952년 11월에는 제12사단과 제15사단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밤 10시부로 모든 전쟁이 중단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시점에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백선엽 장군은 전쟁 이전에 비해 완전히 다른 군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육군사관학교 자료에서는 한국 전쟁을 통한 육군의 발전에 대해 비록 육군의 변화가 미군 주도로 진행되었고 당시 미 육군의 모습을 모방한 결과라고도 설명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육군의 입장에서 고찰하면 이러한 변화는 군사 변혁의 모습이었다. 우리 군에게는 새로운 무기체계인 전차와 포병들을 중심으로 한 조직의 개편과 더불어 작전 수행 개념도 화력과 기동의 통합 전투력을 발휘하는 군대로 변화되었으며 이를 이끌어갈 장교단에서도 획기적인 체질 개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육군은 경비대에서 진정한 군대로 탈바꿈하였던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